다음은 변수의 선언 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변수가 하나가 선언되면은 이 변수를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됩니다. 일정 영역에 한정되게 됩니다. 변수를 선언하는 범위에 관한 기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소드의 헤드에 나타나는 매개 변수는 그 메소드 바디 전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디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전에 설명한 것 마냥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입니다. 따라서 그 범위인 메소드 바디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바디를 벗어나면은 매개 변수는 사라지게 됩니다. 지역 변수는 선언이 나타나는 그 지점부터 이 지역 변수가 선언된 바디 블록 끝까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역 변수를 선언한 그 블록 내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지역 변수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클래스에 있는 일반 메소드 프로퍼티 인스턴스 변수는 클래스 바디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스태틱 변수인 경우에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순간에 메모리에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스태틱 변수들은 앱이 종료될 때 사라지게 됩니다. 클래스가 정의될 때 메모리에 올라가고 스태틱 변수는, 그리고 스태틱 변수는 앱이 종료될 때 사라지게 됩니다. 메소드 또는 클래스 또는 어떤 블록 내에 지역 변수, 매개 변수 이름이 동일한 경우에는 인스턴스 변수는 블록 종료될 때까지 숨겨지게 됩니다. 자, 이해는 다음 코드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급적,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가급적 인스턴스 변수, 클래스의 멤버로 들어가는 인스턴스 변수, 그리고 지역 변수, 그리고 매개 변수 이름은 가급적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하면은 혼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인스턴스 변수 숨기고 뭐 이런 일들은 다음 코드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스코프라는 클래스 내에 우선 스태틱으로 x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스태틱 변수입니다. 이 스태틱 변수는 이 스코프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지면서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스태틱 변수는 앱이 종료될 때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은 이 스태틱 변수는 클래스가 정의될 때 메모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앱이 종료될 때 사라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인 메소드 안에 지역 변수가 x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바깥쪽에 있는 스태틱, 이 인스턴스 변수와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5로 초기화가 됐습니다. 자, 이것을 출력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5가 나옵니다. 앞에 1로 초기화된 스태틱 인스턴스 변수, 이것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지역 변수를 접근해서 값을 출력하는 거죠. 결과는 5가 출력이 됩니다. 자, 제어권을 use local variabl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럼 제어권이 use local variable로 왔습니다. 이때 x라는 또 지역 변수가 만들어졌네요. 25라는 값으로 출력을 해볼까요? 25가 출력이 될 겁니다. 출력이 됐죠. 그리고 그 안에서 2를 더 더하게 됩니다. 그럼 26이 되겠죠. 그거를 출력해 봅니다. 그러면 26이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x라는 이 지역 변수는 이 메소드가 종료되는 43번째 이 지점에서 25가 들어가 있는 x라는 지역 변수는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어권은 다시 이 메소드로 호출했던 호출자에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여기로 19번째 줄로 돌아왔습니다. use static variable 이거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제어권이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자, 여기서 x를 출력합니다. x는 어떤 것인가요? 자, 외부에 있는 이 값을 출력해 옵니다. 읽어오는 거죠. 1. 자, 여기 있는 1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static 인스턴스 변수에 값을 10을 곱했습니다. 그러면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 use start static variable 이 메소드를 종료하는 시점 이 x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선언된 스태틱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어권은 다시 이 메소드를 호출했던 지점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돌아왔죠. 다음 25번째 줄로 갑니다. 다시 로컬 베리어블을 호출합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 x라는 지역 변수를 다시 만들게 됩니다. 만들고 25라는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25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2를 더 더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부분 26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닫히면서 use local variable 메소드가 종료되면서 이 지역 변수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다시 호출자인 25번째 줄로 제어권은 이동되었습니다. 그리고 28번째 줄로 갑니다. 다시 static variabl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들어가서 화면에 출력하는 이 x값, 이 x값은 인스턴스 스태틱 변수입니다. 근데 이 값이 22번째 줄에서 10을 곱해서 변경된 값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출력에서는 10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0에 10을 더 곱합니다. 그럼 100이 되겠죠. 그러면 인스턴스 스태틱 변수는 100이라는 값으로 다시 변경이 됩니다. 그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거죠. 다시 제어권은 메인 메소드 내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30번째 줄에 가서 x라는 값을 출력하네요. 자, 가장 가까운 x 어딘가요? 여기 있는 5가 들어가 있는 x값입니다. 100이라고 변경된 스태틱 인스턴스 변수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즉 지역 내에 가장 가까운 인스턴스 지역 변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5가 출력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코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지점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두게 됩니다. 자, 16번째 줄, 그리고 각각의 메소드, 호출하는 부분, 호출자 지점에 위치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메인 메소드가 끝나는 부분, 그리고 use local variable, 여기에 시작 부분, 그리고 38번째 줄, 그리고 증가된 그 결과를 나타내는 41번째 줄, 그리고 끝 부분. use static variable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부분, 중간 부분, 그리고 끝 부분. 자,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두고 F5를 눌러서 제어권의 흐름에 따라 살펴봅시다. F5를 누릅니다. 자, 여기 로컬이라는 창이 나옵니다. 현재 지역 변수, 이것을 화면에 변화된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 한 가지 watch 1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인스턴스 변수, 이건 스태틱으로 선언됐다고 했죠.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메모리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추적하기 위해서 스코프 클래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멤버, 그리고 x,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있는 값을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볼까요? 1로 초기화가 됐네요. 1.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변수. 자, 로컬에 나와 있는 요거를 한 개의 와치 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x. 엔터. 자, 제어권에 따라 한번 살펴볼까요? F5를 한 번 더 눌러봅니다. 그러면 x라는 지역 변수가 만들어지고 5로 초기화된 그 결과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 스태틱으로 정의해 놓은 것, 여기에 1로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자, F5를 누릅니다. 그러면 19번째 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use local variable로 들어갈 거예요. 자, use local variable.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써 있는 x, 이 x는 이 use local variable 메소드 내에 선언된 이 지역 변수를 의미합니다. 25로 초기화된 것이 화면에 보이게 되네요. 그리고 화면에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25에 하나를 더 더해서 26으로 변경된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F5를 한 번 더 눌러보면은 이 메소드의 끝부분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가 끝나는 지점, 즉 호출자 지점으로 리턴하면서 이 지역 변수 25 그리고 26으로 변경된 이 값은 사라지게 됩니다. F5를 눌러서 호출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음 F5를 눌러 25번째 줄로 이동을 합니다. 자, use static variable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x라는 값, 여기 나와 있는 x라는 값은 앞에서 설명한 static 지역 변수, static instance 변수, 이 값을 가져온 겁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1과 아래에 있는 1이 동일하죠. 자, 여기서 불려진 것은 이 x는 인스탄스 변수, 스태틱 변수로 정의되어 있는 요것을 가져온 겁니다. 이 공간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1이 그대로 1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1을 그대로 읽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x에 10을 더 곱합니다. 그러면은 10이 되겠죠. 위쪽과 아래쪽 모두 10이 됩니다. 자, 아래에 있는 이 x 그리고 위에 있는 인스탄스 스태틱 변수, 이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거예요. 자, F5를 더 눌러봅니다. 끝 지점으로 왔어요. 자, 리턴 될 겁니다. 제어권은 다시 looks local variable로 왔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25라는 또 지역 변수를 다시 만들게 됩니다. 자, 25가 됐죠. 여기 있는 이 x는 이 메소드 내에 있는 지역 변수 이 x를 의미합니다. 25로 다시 만들어서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를 더 증가하면 26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서 다시 호출자로 되돌아왔어요. 다시 스태틱 변수를 부르는 이 메소드로 다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들어왔죠. 여기는 x, 이것은 인스탄스 변수, 스태틱으로 정의되어 있는 10, 이전에 변경된 값, 여기에 있는 값, 변경된 값, 이 값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출력할 거고, 그 다음에 10을 더 곱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는 10에서 10을 곱하니까 10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끝 지점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scope.x는 scope라는 클래스 내에 정의되어 있는 인스탄스 변수, 스태틱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100이라는 이 값을 화면에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제어권은 다시 되돌아가서 끝 지점으로 갑니다. 끝 지점으로 가서 이 x는 뭐가 될까요? 가장 가까운 지역 변수인 이 x를 의미합니다. 5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어권의 흐름에 따라 각각의 변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스태틱 키워드를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자, 여기 있는 메시지를 읽어보면은 이 x를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스태틱 인스탄스 변수는 반드시 스태틱 메소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스태틱 메소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스태틱 메소드는 일반 변수는 인스탄스 변수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스태틱 메소드는 반드시 스태틱 인스탄스 변수만을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스태틱 메소드에서 어떤 변수, 외부에 있는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변수는 반드시 스태틱으로 정의되어 있어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메소드 호출 스택과 활성화 레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메소드를 만들어서 이 메소드를 호출해 왔습니다. 자, 메소드들이 또 다른 메소드를 호출할 때 제어권의 움직임을 어떻게 감지를 할까요? 자, C샵에서는 이걸 스택의 개념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스택이라는 것은 자료 구조의 한 일종으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접시 쌓기와 비슷합니다. 보관함에 접시를 하나씩 쌓아나가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쌓여진 이 접시가 가장 먼저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스택은 마지막에 들어간 접시가 가장 먼저 빠져나오는 구조, 이걸 스택 자료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접시 쌓기와 동일하게 메소드들도 마찬가지로 스택의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메소드 호출 스택이라는 개념을 C샵에서는 갖고 있어요. 자, 메소드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메소드를 호출해서 해당된 메소드 내에
제어권이 들어간 다음에 메소드 내에 있는 작업들을 완료하고 종료되면 다시 이 메소드를 호출했던 호출자에게 리턴하는 메커니즘. 자, 이것을 메소드 호출 스택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소드뿐만 아니라 지역 변수들도 이런 호출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의 개념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앞에 접시와 같이 가장 마지막에 호출된 메소드가 가장 먼저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메소드를 호출할 때 여러 개의 메소드를 순차적으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A 메소드가 B 메소드를 호출하고 B 메소드가 C 메소드를 호출했다고 했을 때 제어권은 순차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C 메소드에서 작업이 완료되면은 제어권을 이 메소드, C 메소드를 호출했던 B 메소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B 메소드에서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이 B 메소드의 호출자인 A 메소드로 제어권을 넘기게 됩니다. 이러한 제어권의 이동을 C샵에서는 스택을 이용해 갖고 사용하게 됩니다. 자, 제어권의 흐름을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호출된 호출자의 리턴 주소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A, B, C 메소드가 있을 때 C 메소드에서 B 메소드로 정확하게 제어권을 넘기기 위해서는 C 메소드의 호출자인 B 메소드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게 스택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메소드가 다른 메소드를 호출할 때, 즉 A 메소드가 B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제어권이 A 메소드에서 B 메소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해서 B 메소드를 활성화시키게 되는 거죠. 제어권을 이동을 하면서 B 메소드는 자기 자신을 호출했던 호출자, 즉 A 호출자의 주소가 되겠죠. 이 주소를 자기 자신이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걸 엔트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엔트리는 스택 프레임 또는 활성화 프레임 레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B 메소드가 활성화되면서 자기 자신을 호출했던 A 메소드의 주소를 보관하는 것, 그게 활성화 레코드입니다. 따라서 B 메소드에서 작업을 모두 완료하고 난 다음에는 활성화 레코드에 있는 주소, 즉 호출자의 주소를 따라가 제어권을 반납을 하게 됩니다. 제어권을 되돌려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관계로 메소드들 사이에 호출이 이루어지고 다시 제어권을 옮겨가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단 메소드뿐만 아니라 프로퍼티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호출 스택을 갖고 있습니다. 자, 호출 스택의 장점은 호출된 메소드, 아까 A와 B 메소드를 예를 들었죠. 자, B 메소드에서 호출된 메소드에서 작업이 완료되면은 제어권을 자기 자신을 호출했던 A 메소드의 주소로 정확하게 제어권을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소드가 호출되면, 즉 A, B, C가 순차적으로 호출이 되면, 즉 A 메소드에서 B 메소드를 호출하고 B 메소드에서 C 메소드를 호출했을 경우에는 이전에 호출된 이 메소드들은 스택의 접시처럼 저장이 됩니다. 푸시되는 거죠. 푸시드. 그리고 마지막 호출됐던 C 메소드, 이게 활성화 메소드입니다. 활성화된 메소드. 접시처럼 제일 위쪽에 A, B, C에서 C에 해당되는 메소드가 메소드 호출 스택에서 최상단에 있습니다. 최상단에 있는 C 메소드가 작업을 완료되면은 B 메소드에 대한 주소를 보고 정확하게 제어권을 B 메소드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C 메소드는 팝돼서 스택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B 메소드에서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은 B 메소드의 엔트리, 즉 활성화 레코드에 있는 그 주소의 위치를 따라가서 제어권을 호출자, 즉 A 메소드에게 제어권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B 메소드도 호출 스택에서 팝돼서 사라지는 거죠. 마지막에 남은 것은 제일 첫 번째 출발했던 메소드만
호출 스택의 최상단에 남아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메소드들은 지역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 변수도 메소드가 실행되는 동안에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소드가 호출 스택에 쌓이는 것처럼 해당 메소드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 변수도 활성화 레코드와 함께 호출 스택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메소드들을 호출하면서 호출자에 대한 주소를 저장하는 이 활성화 레코드. 자, 이것들은 스택에 쌓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택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기종마다 일정량의 메모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메소드 스택에는 메소드 스택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한정량을 넘어서게 되면 스택 오버플로라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OS, 즉 윈도우즈 10과 같은 OS에 블루 스크린이 발생하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오버플로우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오버플로우의 사례와 해결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메소드들이 호출될 때마다 스택에 쌓인다. 그 스택에 쌓이는 것은 메소드들을 호출했던 호출자의 주소를 보관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메소드 호출 스택을 예제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여기서 메인 메소드 내에 여기에 square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메소드를 호출해요. 자, 이들 관계에서 어떻게 제어권이 움직이는지 실제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여기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11번째 줄 그리고 17번째 줄 이 두 곳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두고 제어권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5를 누르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11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메소드 호출 스택을 볼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자, 여기 콜 스택이라는 부분이 있네요. 콜 스택이 있습니다. 콜 스택. 자, 콜 스택에 들어가 보면은 우선 제일 상단에 square.exe, 지금 현재 앱이 돌아가고 있는 실행 파일입니다. 거기에 현재 square test, 즉 square test라는 클래스 내 메인 메소드를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는 이것들이 메소드 스택입니다. 자, 현재 메인 메소드에 들어갔기 때문에 메소드 스택에는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F5를 한 번 더 눌러봅니다. 그럼 제어권이 17번째 지점으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호출 스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전에 호출했던 여기 나와 있는 스퀘어 테스트 클래스 내 메인, 자, 제일 첫 번째 호출했던 메소드는 스택 제일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최상단에는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스퀘어 메소드가 위치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퀘어, 요 메소드가 현재 최상단, 즉 활성화된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콜 스택을 보면은 현재 메소드들이 어떻게 호출되어 메소드 스택에 쌓이는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제어권이 제일 끝 지점으로 오게 됩니다. 스퀘어 메소드에 F5를 누릅니다. 자, 현재 끝 지점에 와 있습니다. 자, 끝 지점에 와서 다시 제어권을 호출했던 호출자로 이동하는 것. 11번째 줄이 되겠네요. 11번째 줄. 그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동을 할 때 이 메소드 스택에 있는 정확한 주소를 갖고 얘가 제어권을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F5를 한 번 더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은 스퀘어 메소드는 이미 팝돼서 스택에서 빠져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메소드 스택에는 다시 메인 메소드, 자, 이것이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메소드 스택은 메소드를 호출했던 호출자의 주소로 이동을 하기 위한 정확한 위치를 내부적으로 활성화 레코드라는 개념을 도입해 갖고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메소드가 끝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메소드 스택의 최상단에 있던 스퀘어는 팝돼서 사라지고, 그리고 팝되면서 호출자의 주소로
제어권이 이동되게 됩니다. 자, 종료되면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메소드 호출 스택에 따라서 호출된 메소드들이 스택에 쌓이고 마지막에 호출됐던 메소드가 그 메소드를 호출했던 호출자의 주소를 갖고 다시 리턴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내부적으로 앱이 구동하면서 수행되는, 즉 메소드의 호출 절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메소드의 호출 절차는 기본적으로 메소드 콜 스택, 호출 스택을 기본적인 메커니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square.exe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즉 실행을 하게 되면 운영 시스템 윈도우즈 10에서는 제어권을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실행시킨 square.exe 파일로 제어권을 넘기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메인 메소드에서는 다시 square라는 메소드를 또 호출하죠. 자, 운영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실행한 이 실행 프로그램으로 제어권을 넘기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메소드 호출 스택에 이 square.exe 파일을 호출했던 운영 시스템의 주소를 다음과 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활성화 레코드에 해당됩니다. 즉 리턴할 주소 R1, 운영 시스템의 현재 이 위치, 그리고 로컬 변수 여기 있는 X, 이것을 활성화 레코드를 통해서 스택에 쌓아놓게 됩니다. 첫 번째 들어간 호출 스택입니다. 두 번째, 메인 메소드에서 square라는 메소드를 또 호출합니다. 그럼 제어권이 square로 옮겨가겠죠. 그러면 메소드 호출 스택을 보면은 이전에 OS에서 메인 메소드로 넘어가면서 만들어 놓은 활성화 레코드, 두 번째로는 방금 전에 square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호출했던 호출자, 현재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주소, 그리고 square의 지역 변수 y, 이거를 메소드 호출 스택의 최상단에 올려놓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square가 종료돼서 제어권을 호출자인 이 지점으로 이동할 때 호출 스택의 최상단에 있던 활성화 레코드의 주소, 이 R2, 이것을 보고 제어권을 square에서 호출자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상단에 있던 이 활성화 레코드는 팝돼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즉 지역 변수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자, 제어권이 이 위치로 오게 되면은 메소드 호출 스택에는 이거 하나만 남습니다. 자, 이것도 앱이 종료되면은 이 안에 있던 지역 변수 X, 10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 값을 포함해 갖고 종료되면은 사라지면서, 즉 팝되면서 R이라는 호출자의 주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R은 아까 얘기했던 것 마냥 운영 시스템의 특정 위치, 이 위치로 제어권을 돌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square라는 실행 파일은 종료가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제어권이 넘어가면서 최상단에 있었던 이 활성화 레코드는 지역 변수와 함께 팝돼서 사라지고 메소드 호출 스택에는 현재 메인 메소드만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사라지게 되면은, 즉 앱이 종료가 되면은 지역 변수도 함께 이 레코드는 팝돼서 사라지게 되고 메소드 호출 스택은 이제는 빈 상태로 남겠죠. 빈 상태로 남으면서 제어권은 R1 지점, 즉 OS에 호출됐던 이 위치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메소드에 호출되는 관계들은 메소드 호출 스택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 호출 스택에는 접시가 쌓듯이 자기 자신의 메소드, 자신을 불렀던 호출자의 주소를 활성화 레코드로 호출 스택에 쌓아놓게 된다. 자, 호출자의 주소를 갖고 해당되는 메소드가 종료되면은 호출자의 주소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클래스 내에 이름이 동일한 2개 이상의 메소드들이 서로 다른 매개 변수의 집합을 갖고 있을 경우에 이것을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메소드들을 서로 중첩해 놓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이름이 동일하지만
매개 변수의 집합이 서로 다른 이런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컴파일러는 호출할 때의 인수의 개수, 타입, 그리고 인수의 순서를 검사를 해갖고 여러 개의 오버로드된 메소드들 가운데 적절한 메소드를 선택을 해서 호출해주게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예제에서는 스퀘어라는 두 가지 버전의 오버로드된 메소드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메소드 이름은 동일하지만 스퀘어 두 개의 메소드들은 서로 다른 매개 변수 목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은 동일하지만 매개 변수 목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이들 메소드를 서로 다른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는 인티저 타입을 위한 스퀘어 메소드, 또 하나는 더블 타입을 위한 스퀘어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오버로드, 메소드 오버로드라는 클래스 내에 스퀘어라는 스태틱 메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여기에 매개 변수가 인티저 타입을 인수로 받는 매개 변수를 갖고 있어요. 다음에 나오는 것은 더블 타입의 인수를 받는 매개 변수 목록이 있습니다. 자, 이름은 똑같지만 매개 변수의 타입 그리고 개수 이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스퀘어라는 메소드는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스퀘어 7 정수입니다. 정수라는 인자를 갖고 컴파일러는 이 두 개의 스퀘어 메소드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이 매개 변수 인티저 이쪽에 제어권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수행을 하고 두 번째 나오는 스퀘어 7.5 부동소수점을 갖고 있는 실수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나오는 더블 타입의 매개 변수를 갖는 쪽에 제어권을 넘기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름은 동일한 메소드를 갖고 있을 때 매개 변수가 차이에 의해서 컴파일러는 두 개의 메소드를 서로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메소드를 호출하는 시점에서 어떤 인자가 전달을 되느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의 메소드로 제어권을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앞에서 나왔던 예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버로드된 메소드 이름은 동일합니다. 컴파일러는 이 오버로드된 메소드들 가운데 시그니처를 통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그니처는 메소드의 이름, 그리고 매개 변수의 개수, 그리고 이 매개 변수의 타입, 매개 변수의 순서로 이 시그니처를 구분하고 있어요. 자, 시그니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방송 프로에서 시그널 테마 음악, 이걸 영어로 시그니처 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아, 이거는 무슨 방송의 무슨 프로다. 자,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것처럼 컴파일러도 메소드들 가운데 시그니처를 통해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니처는 이 메소드를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그 기준은 메소드 이름, 매개 변수 개수, 매개 변수 타입, 그리고 매개 변수 순서로 이 시그니처를 구분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가운데 리턴 타입은 시그니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여기 나오는 것 마냥 매개 변수가 인티저 모두 동일합니다. 이름도 동일하고. 자, 이런 경우에는 비록 리턴 타입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컴파일러는 이 두 개의 메소드를 같은 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리턴 타입은 시그니처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위와 같은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컴파일러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즉, 스퀘어라는 메소드는 이미 정의된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파라미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중복돼서 메소드를 정의했다고 여기 메시지가 나오네요. 동일한 매개 변수 목록으로 오버로드된 메소드를 선언하게 되면 리턴 타입, 이건 시그니처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두 개의 메소드는 같은 것으로 인식을 해서 메소드가 중복된 게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컴파일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호출자가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이 메소드에 정의되어 있는 매개 변수의 수보다 작은 수로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 이것을 옵션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메소드의 매개 변수가 3개가 있는데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인수를 1개, 2개 또는 인수가 없이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옵션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이때 옵션 매개 변수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옵션에 해당되는 이 매개 변수에 대해서 디폴트 값을 지정을 해야지 옵션 매개 변수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옵션 매개 변수는 반드시 오른편에 배치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은 뒤에 나오는 이 디폴트 값을 갖고 있는 두 번째 매개 변수가 옵션 매개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옵션 매개 변수는 비옵션 매개 변수와 달리 오른편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왼편에 가고 비옵션 매개 변수가 오른편에 와 있게 되면은 컴파일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오류에서는 비옵션 매개 변수, 즉 옵션을 갖고 있지 않은 디폴트 값을 갖고 있지 않은 매개 변수를 옵션 매개 변수의 오른쪽, 즉 이쪽 편에 만들어 놓게 되면은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따라서 옵션 매개 변수는 반드시 오른편에 위치해야 됩니다. 메소드를 정의를 할 때 이 메소드 내에 있는 매개 변수 가운데 이 디폴트 값을 갖고 있는 이 매개 변수, 이것을 옵션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파워에서는 첫 번째 매개 변수, 일반 매개 변수죠. 두 번째는 옵션 매개 변수입니다. 디폴트 2의 값을 갖고 있는 매개 변수. 자, 파워 메소드를 호출할 때 우선 두 개의 인자가 필요할 겁니다. 첫 번째는 베이스 밸류 매개 변수를 위해서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익스포넌트 밸류, 이를 위해서 두 개의 인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한 개가 전달됐을 경우에는 그 한 개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할당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한 개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값을 가지고 파워 메소드를 호출하게 될 겁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매개 변수가 없다. 이건 당연히 컴파일 오류가 생기겠죠. 인자가 한 개만 전달됐다. 그러면 이 10이라는 값은 베이스 밸류로 전달되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이 값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두 개의 인자가 전달될 경우는 10은 베이스 밸류로, 그리고 3은 두 번째 매개 변수인 익스포넌트 밸류, 이쪽으로 값이 할당돼서 파워 메소드가 호출될 겁니다. 바로 예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calculate powers라는 클래스, 이 내에서는 메인 메소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명령문 10번째 줄에서는 인자를 하나를 가지고 파워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워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두 개의 인자를 갖고 파워 메소드를 호출했어요. 자, 파워 메소드는 다음에 나옵니다. 자, 파워 메소드 첫 번째 매개 변수, 두 번째 매개 변수입니다.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이 매개 변수의 이 값으로 디폴트 값을 갖고 있네요. 자, 옵션 매개 변수입니다. 자, 10이라는 값이 파워 메소드로 호출하면서 전달이 되면 베이스 밸류는 10이 됩니다. 익스포넌트 밸류는 디폴트 값인 1을 가지고 이 내부로 들어가서 10의 2승을 계산하는 반복문이 돌아갑니다. 자, 이 반복문에서는 i가 1부터 시작을 해서 익스포넌트 밸류, 이게 디폴트로 정의된 2, 그래서 두 바퀴를 돌면서 결과를 리절트에 누적해서 곱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10의 2승을 구하는 결과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인자를 두 개를 가지고 파워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 값은 베이스 밸류, 익스포넌트 밸류는 10을 갖고 파워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의 10승을 구하는 포문이 돌아가게 될 거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10의 2승 100, 2의 10승 2024,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예제로 가볼까요? 소스 코드로 가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인 경우에는 파워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10이라는 값을 이렇게 베이스 밸류의 오른편에 할당하게 됩니다. 자, 이전에 많이 연습을 했죠. 그래서 이 값을 갖고 내부로 들어가서 10의 2승을 구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파워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이 값, 첫 번째 인자는 베이스 밸류의 오른편, 이쪽으로 값이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10은 익스포넌트 밸류 이쪽으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로 들어가서 2의 10승을 계산하는
이 방법문이 돌아가게 되고 2에 십생된 결과가 화면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자에서 매개 변수로 갈 때는 이 값을 인자에 해당되는 값을 할당 연산자의 오른편에 놓고 두 번째 인자는 두 번째 매개 변수의 할당 연산자의 오른편에 위치를 하게 된다는 것. 앞에서 많이 반복을 했겠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는 옵션 매개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은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인자를 특정 매개 변수로 값을 할당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명명된 매개 변수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setTime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두 개의 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이라는 이 인자는 setTime에 있는 hour 매개 변수로 값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인 22는 setTime에 second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매개 변수로 22의 값을 보내는 것. 이와 같이 인수를 매개 변수에 어느 쪽으로 보낼 건지 이거를 명명을 하는 것, 지정을 하는 것, 이거를 명명된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강의 동영상을 시작을 하면서 챕07이라는 솔루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자, add new project. 이름은 named 파람 데모.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OK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프로젝트가 하나가 또다시 만들어졌죠. 자, 이 프로젝트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Set as Startup Program. 자, 이렇게 되면은 굵은 글씨로 프로젝트 이름이 나와 있네요. 굵은 글씨로. 자, 이쪽에 가서 우리가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이 프로젝트 안에 add new item. 이름은 클래스를 만들 거고 이름은 time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add. 자, 그럼 time 클래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는 프로젝트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여기에 멤버들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은 기존에 제가 만든 거를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time이라는 클래스 내에는 3개의 자동 구현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second, minute, hour. 자, 생성자 쪽에서는 hour, minute, second를 받아서 각각의 프로퍼티에 값을 할당합니다. 초기화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메소드 setTime입니다. 자, 이렇게 hour, minute, second 디폴트 값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옵션 매개 변수들을 갖고 있는 것 setTime입니다. 자, hour, minute, second 이 setTime에 호출하면서 인자로 전달한 것을 hour, minute, second라는 매개 변수로 받아서 여기에 자동 구현 프로퍼티에 값을 할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display date, display time 이거는 hour, minute, second 자동 구현 프로퍼티에 get 메소드를 get 접근자를 통해서 가져온 값들을 화면에 출력하는 자, 이렇게 멤버들로 time이라는 클래스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setTime 여기에 디폴트 값을 갖고 있는 매개 변수들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program.cs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 거예요. 자, 우선 앞에서 time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time 클래스를 갖고 오고 t라는 객체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new라는 키워드를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time이라는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12, 0, 0 값을 갖고 생성자를 호출해서 t라는 객체의 멤버들을 초기화를 할 겁니다. 자, t 객체의 메소드 display time 이거를 호출해 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결과를 돌려볼까요? Ctrl F5.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입력된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만들어서 보냈던 인자들 값을 그대로 화면에 출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다시 한번 t 하고 setTime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여기에 24와 그리고 59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setTime 호출하면서 24, 59. 자, setTime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24. 그 값은 hour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었던 59. 이것은 미닛에 들어갈 겁니다. 세 번째 인자가 없지만, 여기 세 번째 인자가 없지만 그 값은 세컨드 0 디폴트 값을 그대로 사용해서 값을 할당할 겁니다. 자, 결과를 볼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여기에 그러고 난 다음에 t display time 이걸 호출해 봅니다. 결과를 한번 볼까요? 컨트롤 F5. 자,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24, 59가 들어갔는데 24는 hour 쪽에 들어가고 59는 미닛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인자가 없지만 그 세 번째 인자는 디폴트 값 0을 갖고 있는 놈을 출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0을 출력을 했어요. 자, 세 번째 또 테스트를 해봅시다. 이제는 명명된 매개 변수를 사용할 거예요. t 객체 set time. 자, 이러면서 자, hour. 자, set time을 호출하면서 hour 쪽에 있는 매개 변수. 요거죠. 이것을 명명을 하는 겁니다. 명령을 해갖고 여기에 값을 콜론을 써갖고 24를 보내겠다. 그리고 second. 자, second 매개 변수. 자,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이쪽으로 값을 33이라고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동일하게 tTime display.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출력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hour 쪽에 24, 그리고 second는 33, 그리고 minute 이것은 없지만 여기에 디폴트 값을 갖고 있는 이 값을 그대로 화면에 출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명명된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set 타입을 호출하면서 24 그리고 33의 인자를 전달하는데 각각의 인자는 hour 그리고 second라는 매개 변수로 보내겠다. 그 가운데 비어있는 minut은 디폴트 값을 쓰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세요. 다음은 표현식 바디 메소드입니다. 표현식 바디 메소드는 메소드가 가지고 있는 바디를 제거를 하고 바디 내에 있는 명령문들을 표현식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을 표현식 바디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식 바디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비교적 간단하게 코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표현식 바디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와 프로퍼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값만을 리턴하는 명령문만 포함하는 메소드, 즉 메소드 내에 리턴 명령문만 포함하고 있는 것. 자, 이들에 대해서도 표현식 바디 메소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get 접근자가 리턴 명령문만 포함하는 읽기 전용 프로퍼티. 이것도 표현식 바디 메소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일 명령문, 즉 바디 안에 명령문이 한 개만 있는 경우, 이런 메소드들도 표현식 바디 메소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큐브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안에 리턴 명령문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x를 3번 곱하는 리턴 명령문만 한 개가 존재를 해요. 자, 이것을 표현식 바디 메소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화살표를 두고 이 리턴, 요 부분, 계산하는 부분만 오른쪽에 위치를 하게 되면 이 표현식은 이런 표현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화살표, 좀 이 화살표를 의미하죠. 이 화살표에 있는 표현식이 값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표현식 바디 메소드는 void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자, 6장에서 나온 우리가 보험, 평가라는 그 예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6장에서 배운 autopolish 그리고 .cs 이 파일 내에 있는 것들 가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읽기 전용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is no fault state. 읽기 전용 프로퍼티예요. 자, 읽기 전용 프로퍼티는 get 접근자만 있는 것을
읽기 전용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안에 get 접근자만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긴 문장으로 마지막에 리턴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식 바디 메소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바디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퍼티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화살표를 더 갖고, 즉 화살표를 둬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즉 state가 ma 또는 state가 nj, state가 ny, state가 pa 이런 경우, 자 이거는 논리 연산자죠. OR 연산자입니다. 여기서 결론이 나오면은 true와 false로 결과가 나옵니다. 값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 마냥 이렇게 바디를 넓게 갖고 있는 것을 표현식 바디 메소드를 쓰면은 한 줄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전에 우리가 6장에서 연습해 봤던 그 결과 그대로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읽기 전용 프로퍼티가 있을 경우에는 화살표를 두고 그 안에 평가될 대상들을 집어넣게 되면 이 평가된 대상들의 결과값이 나오면은 그 결과값이 bool이라는 리턴 타입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간단한 코드를 만들 수 있겠죠.